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태풍 뿌라삐룬이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나 잠시 후 밤 10시쯤에는 부산에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남해안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모레 북한을 방문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최종적으로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 통일 농구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정부 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15년 만에 마련된 통일 농구는 내일부터 이틀 동안 모두 4차례 열립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사흘 때 이어지는 기내식 공급 차질 사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2, 3일 안에 정상화한다는 계획이지만 납품 압박을 받던 기내식 협력사 대표가 자살해 책임 소재를 놓고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대통령 직속 재정 특위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 동시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이 경우 세수는 지금보다 1조 1천억 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검찰이 드루킹 김동원 씨의 구속 연장에 협조해달라고 특검에 요청했지만 특검은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이달 안에 풀려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태풍 뿌라삐룬이 동쪽으로 방향을 크게 틀었습니다. 제주와 남해안 일부가 영향권에 들었지만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은 피한 건데요. 그래도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태풍이 잠시 후 밤 10시쯤에는 부산에 근접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부산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상호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부산은 약 1시간 반 전부터 빗줄기가 굵어지고 바람도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초속 20m가 넘는 강풍에 몸을 제대로 가누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파도도 점점 거칠어져 태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부산을 비롯해 울산과 경상도 일부 시군에는 현재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에는 태풍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태풍에 대비해 부산의 모든 선박의 입출항이 금지됐고 어선 2,300여 척이 항폭으로 긴급 피항했습니다. 김해공항을 오가는 국내외 항공기 100여 편의 운항도 취소됐습니다. 오늘 하루 부산에는 50mm 정도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적게는 50mm, 해안 지역은 최대 100mm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태풍 뿌라삐룬은 오늘 밤 10시쯤 부산에서 90km 떨어진 해상까지 바짝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내일 새벽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광안리 수변공원에서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 속에서도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땅이 꺼지고 공사장 파이프가 날아다니고 나무들이 쓰러졌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천여 푹 꺼져버린 주차장에 차량 넉 대가 고꾸라져 있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비로 땅이 무너지면서 주차된 차들이 함께 떨어졌습니다. 전남 여수에선 길을 걷던 모자가 인근 공사장에서 강풍에 날아온 파이프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고 부산에선 나무가 쓰러지고 건물 간판이 떨어지는 등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오늘 밤을 끝으로 태풍이 우리나라를 점차 벗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경상도와 강원 영동에는 내일 낮까지 40에서 1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풍이 지나는 길목에 있는 울릉도와 독도, 경상 해안에선 1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3일 밤부터 4일까지 강원 영동과 경상 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태풍은 내일 오후 독도를 벗어나 점차 세력이 약해지면서 모레 새벽쯤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나흘 동안 계속된 비로 지반이 약해진 곳이 많다며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미 후속 회담을 위해 모레 평양을 방문합니다. 미국은 1년 내 핵폐기라는 시간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젠 중국까지 걸려 있는데 말이죠. 김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모레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To continue the ongoing and important work of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Secretary Pompeo will be leaving for North Korea on July 5th to meet with the North Korean leader and his team. 지난 4월과 5월에 이은 세 번째 방북입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이어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비핵화를 결정하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1년 안에 해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시간표가 제시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후 곧바로 한일 지도부와 만나 검증의 방점이 찍힌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혀 검증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후속 회담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 당국자는 북미 정상의 2라운드가 오는 9월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열릴 수 있다고 말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유엔 총회 연설이 성사될지도 관심입니다. 다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려면 북한이 후속 회담 의제인 핵 폐기 시간표와 FFVD에 동의해야 하는 만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기간 양측 간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문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을 북한에 보내고 2차 정상회담까지 거론하며 북미 정상회담 분위기를 이어가려고 애쓰고 있지만 미 정보 당국에선 다른 말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고정수 기자입니다. 최소한 현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할 의지가 없다. 미국 CNN 방송은 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 국방정보국이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의도에 초점을 맞춘 보고서 작성을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This assessment is coming from the Defense Intelligence Agency. This is the U.S. government saying it believes that North Korea has no intention of full denuclearization. 미 국립항공우주전문센터는 북한이 올해 상반기 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용 지원 장비와 발사대를 계속 생산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 합의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연일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외교안보 전문기관 스트래포는 미국 정부의 속내에 집중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이제 시작되는 북미 고위급 협상 국면에서 미국이 고의로 정보기관의 판단을 언론에 흘렸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불완전한 핵신고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거하고자 미 정부가 이미 많은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 했다는 겁니다. 역으로 북한 또한 협상력을 높이려고 합의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의 핵시설 개발을 노출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통일농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우리 측 대편이 군 수송기를 타고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말 그대로 창문도 없는 국방색 우리 군용기가 북한에 착륙한 건 6.25 이후 처음입니다. 연장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밝은 표정의 통일농구 대표단이 평양행 수송기에 몸을 싣습니다. 15년 만에 통일농구대회 참가를 위해서 출발합니다. 평양 통일농구대회가 한반도 평화를 더 진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가대표 선수를 중심으로 한 남녀 농구 선수단 50명을 비롯해 정부 인사와 취재진 등 모두 101명은 군용 수송기 2대에 나눠 탔습니다. 서해 직항로를 따라 약 1시간 10분 비행한 대표단은 평양 순안공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특히 우리 군 수송기의 평양 착륙은 분단 이후 처음입니다. 꼼꼼한 신원 확인 절차가 끝나고는 조명균 장관과 원기루 북한 체육성 부상에 환담이 이어졌습니다. 조 장관이 화해 협력을 바라는 남측 주민들의 마음을 함께 가져왔다고 말하자 원 부상은 열렬히 환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 수장인 조 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급 인사들과 접촉할지도 관심입니다. 만남이 성사된다면 올가을 평양에서 열릴 남북 정상회담 일정 등에 대해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방북 선수단은 내일부터 이틀 동안 남북 혼합 경기와 친선 경기 등 4경기를 진행한 뒤 오는 6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이번 방북 농구단엔 눈에 띄는 참가자가 많습니다. 미국 출신 귀화 선수 라틀리프를 비롯해 15년 만에 선수가 아닌 감독으로 평양을 방문하는 농구 황제
허재 등입니다. 강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통일농구단의 일원으로 북측 관계자에게 신원 확인을 받는 리카르도 라틀리프. 미국 출신 라틀리프가 남북 평화의 상징인 통일농구 대회에 참가한 것만으로 남다른 의미일 수밖에 없습니다. I don't really have any thoughts. Just looking forward to doing my job and having a good basketball game. 15년 만에 선수가 아닌 감독으로 방북길에 오른 농구 왕제 허재. 북한의 국보급 센터로 명성을 날렸던 리명훈과의 재회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15년 만에 감독으로서 가니까 좀 감회가 새롭고요. 좀 설레기도 하고 또 어떻게 또 북한 선수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참 궁금하기 때문에. 아시안게임 단일팀을 논의 중인 여자 농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시안게임 2연패를 노립니다. 북한 선수들이랑 좀 대화도 많이 할 수 있고 또 농구를 하면서 손발을 맞출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승패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좀 즐길 수 있는 농구를. 겨울과 봄 남북 합동 공연에 이은 통일농구. 이번에는 또 어떤 화합과 경쟁, 감동의 스토리가 쓰일지 눈과 귀가 평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 사태 곧 정상화된다더니 사흘째인 오늘은 기내식을 싣지 못하는 비행편이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이젠 7시간씩 타고 가야 하는데도 기내식이 실리지 않은 비행기까지 생겼습니다. 승객들은 사전에 안내도 받질 못했고요. 김민수 기자입니다. 오늘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 전체 항공편의 절반이 넘는 45편이 기내식 없이 뜨거나 늦게 실려 지연 출발했습니다. 아예 기내식을 싣지 못한 채 출발한 건 43편으로 더 늘었습니다. 일본과 중국 등 단거리는 물론이고 푸켓과 싱가포르 등 중거리 노선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단거리 노선은 아예 기내식을 싣지 않기로 결정해 편수는 더 늘었다는 게 회사 측 설명. 그러나 승객들은 비행기에서 밥을 못 먹는 것도 황당한데 사전에 안내도 없다면서 분통을 터뜨립니다. 기내식에 대한 문제점을 승객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출발하기 전까지도 어떠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전혀 들은 적도 없고. 승객 식사를 챙기느라 승무원들도 식사를 거르고 서비스에 나서는 상황. 사태가 커지자 아시아나는 사흘 만에야 김수천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재난이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시키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정시 출발이 생명인 항공업계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미수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포장을 맡은 협력업체 대표가 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나와 이 업체 간의 계약서에는 납품이 30분 늦으면 음식값을 절반만 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기내식 하청업체 대표의 사망이 아시아나와 기내식 업체 간 계약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아시아나가 기내식 업체와 납품이 30분 이상 늦으면 음식값의 절반은 주지 않아도 된다는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원래 아시아나의 기내식을 만들던 업체의 불이나 새 업체와 맺은 계약입니다. 하루 3,000씩의 기내식을 만들던 업체가 25,000씩을 만들면서 과부하가 생겼고 이 부담이 영세한 하청업체로 전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그래서 나옵니다. 포장업체 대표의 사망을 조사한 경찰은 대표가 매우 힘들어했다고 전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힘들어하시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아시아나 측은 30분 지연 시 음식값 절반을 안 주는 건 국제항공업계의 표준보다 오히려 더 느슨한 기준이라며 직접적인 납품 압박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기내식 대란과 하청업체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의 인과관계에 대해 정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모두 다 높이기로 한 겁니다. 보통 부동산 세금을 매길 때 사용하는 게 공시가격이죠. 이 공시가격에서 집 한 채의 경우 9억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서 몇 %를 종부세 과세 표준으로 삼느냐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 11억 원짜리 집이라면 9억 원을 뺀 나머지 2억 원에 몇 퍼센트를 세금으로 내냐 이거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기존 80%에서 매년 5%포인트씩 늘리겠다는 게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기재부에 최종적으로 전달한 내용입니다. 종부세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는데 6억 원 이하는 0.5%를 그대로 유지하고 6억 원에서 12억 원 구간은 기존 0.75%에서 0.8%로 그리고 최상위 구간인 95억 원 이상은 2%에서 2.5%, 그러니까 0.5%포인트 인상하는 겁니다. 고가 주택일수록 세율을 더 높인 거죠. 그럼 나는 얼마를 더 내야 하나 궁금하실 겁니다. 1주택자의 경우 어느 정도 고가라도 큰 부담은 없겠지만 다주택자는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박통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정부는 이번 종부세 개편안으로 강남과 마포 등 일반적인 고가 아파트의 세 부담이 최대 15%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같은 경우에는 매년 5%씩 인상을 해서 2022년까지 100% 달성이 된다라는 것을 저희 내부적으로는 고가 1주택자를 우대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차단했다는 설명인데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시가로 18억 원, 공시가격 12억 8천만 원인 서울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82제곱미터를 소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는 490여만 원. 정부에 제출된 최종 권고안을 적용할 경우 보유세 부담은 고작 10만 원가량 늘어납니다. 하지만 같은 금액이라도 다주택자들은 공제액이 9억이 아닌 6억 원에 그쳐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공시가격 인상안까지 만지작거릴 경우 세 부담은 2중 3중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뿐만 아니라 공시가격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으로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증여나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아울러 정부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기존 2천만 원 초과에서 1천만 원 초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16년 기준 9만 명이었던 과세 대상자는 40만 명으로 31만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군 장성이 계급이 한참 낮은 여군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군내 성범죄가 끊이지 않다 보니 국방장관이 기강 회의를 다잡겠다며 내일 긴급 대책회의까지 소집했습니다. 황지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경남 진해의 해군부대 사령관 A 준장은 수년 전 같이 근무한 적 있는 B 여군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 장소는 부대 밖에 있는 B 여군의 숙소였습니다. B 여군이 만취하자 A 준장은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성폭행 시도는 2차례 있었던 것으로 피해자는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폭력 사실은 피해 여군이 현 소속 부대 지휘관과 양성평등 상담관에게 털어놓으며 알려졌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해군은 오늘 A 준장을 긴급 체포하고 보직 해임했으며 이르면 내일 준강간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다만 가해자인 A 준장은 강압에 의한 성폭력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에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 영관급 간부 2명이 여군 검사들을 성희롱하고 강제 신체 접촉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군내 성범죄가 잇따르자 국방부는 송영무 장관 주재로 내일 오후 긴급 공직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해 예방대책을 발표합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만의 책임이 아니라며 전 부처가 자기 부처 내 성평등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지시했습니다. 송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3회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성폭력 방지 보완 대책을 보고받았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대책은 크게 4개 부문으로 나뉩니다. 공무원의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을 관리자가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면 엄중히 징계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대학은 성폭력 담당 기구를 설치해 운영하며, 직장인과 달리 고용관계가 아니어서 성폭력 피해 입증이 쉽지 않은 예술인은 피해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보완 대책이 필요한 배경에 문 대통령은 특히 주목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이미 발표한 대책들도 많은데 또다시 보완 대책이 발표된다는 것은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동시에 대책보다 철저한 이행이 중요하다며 각 부처가 발벗고 나서라고 주문했습니다. 공공시설 영역에서는 행안부가, 직장 영역에서는 고용부가, 문화예술 체육 영역에서는 문체부가, 학교 영역에서는 교육부가, 군대 영역에서는 국방부가. 평소 여성인재 등용 확대를 강조했던 문 대통령은 성평등 문제만큼은 확실히 달라졌다고 느끼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MBN 뉴스 송지영입니다. 검찰이 드루킹 김동원 씨의 구속 연장에 협조해달라고 특검에 요청했지만 특검은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이달 안에 풀려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제대로 수사하려면 구속 상태가 유지돼야 하는데 말이죠. 이병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27일 드루킹의 댓글 조작 혐의를 수사한 검찰은 법원에 재판 기일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드루킹 김동원 씨의 결심 공판을 늦춰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결심 뒤 2, 3주 안에 선고가 나오는데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커 김 씨를 더 붙잡아두기 위한 계산이었습니다. 검찰은 특검 수사팀에도 재판 속행 의견서를 내달라 요청했지만 특검은 별도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MBN 취재 결과 김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 연장 협조 요청에 대해 특검팀 내부에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식적인 요청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허익범 특검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 측은 검찰의 업무로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이 공소가 제기되고 유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드루킹이 석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1심 재판이 끝나기 전 특검이 다시 드루킹을 구속할 수도 있지만 특검팀 내부에서부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허익범 특검팀은 드루킹 김동원 씨가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던 변호사에 이어 오늘은 자금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간 10억 원이 넘는 운영 자금을 관리했던 회계 책임자입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가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던 도무 변호사가 9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3시쯤 귀가했습니다. 특검은 도 변호사를 상대로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추천된 경위와 경제적 공진화 모임에서 활동한 내용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사청탁 과정에 김경수 지사가 관련돼 있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특검은 이어 경공모의 자금책으로 김 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5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파로스 김모 씨도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김 씨는 연간 10억 원이 넘는 경공모 운영자금의 조달 경로와 사용 내역을 아는 회계 책임자입니다. 특검에 국세청 직원도 합류한 만큼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다양한 수사 기법을 통해 사건의 진상 규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검은 조만간 드루킹 김 씨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했던 윤모 변호사와 경공모 핵심 멤버인 성원 김모 씨도 줄줄이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도성입니다. 친노 친문그룹의 좌장인 이해찬 의원의 당대표 출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친문 후보 단일화의 최대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이에 맞서기 위해 비주류 사이에서도 단일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고요. 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칠선인 이해찬 의원의 당대표 출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당대회 판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의 한 측근은 여전히 출마를 고심 중인 걸로 안다면서도 출마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당장 영향을 받는 건 친문 후보들입니다. 현재 최재성 전해철 의원에 이어 범친문인 김진표 의원이 단일화 논의를 벌이는 가운데 친노친문 좌장인 이 의원이 나설 경우 셈법이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실제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세 대통령과 연결되어 있는 허브 같은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당대표 후보군의 윤곽이 잡히면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차기 당대표 자격 논쟁도 한창입니다. 관록과 경험을 앞세운 안정형 당대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젊고 혁신적인 당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습니다. 안정형 당대표로는 칠선에 총리를 지낸 이해찬 의원을 비롯해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진표 의원, 현직 장관인 김부겸 행안부 장관 등이 거론됩니다. 혁신형 당대표엔 최재성, 전해철, 박범계 의원 등 상대적으로 젊은 50대 후보의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조만간 공개 토론회를 열고 당대표와 관련된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도올 김용옥 선생부터 이회창 전 총리까지 다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MBN 취재 결과 검찰 출신의 경제 전문가 등 다양한 인물들이 다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을 구할 비대위원장 후보에 각계각층 전문가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 교수부터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이국종 아주대 교수,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심판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까지 한국당 의원들이 추천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이념과 성향을 넘나들었습니다. 이미 부정적인 입장까지 내비친 주요 인사들의 이회창 전 총리도 거론되며 그야말로 총망라됐습니다. 여기에다 MBN 취재 결과 김승규, 정성진 전 법무장관 등 검찰 출신과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도 추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정과 혁신 사이에 고민하는 당내 복잡한 기류 속에 이달 중순쯤 비대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전국위원회가 7월 17일 전후로 있을 것으로 그렇게 일단 예정이 되어 있는 관계로.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양한 추천이 자칫 당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진정성이 훼손되고 희화화될 소지가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당 홈페이지에서도 비대위원장 공개 모집에 나서며 흥행몰이를 하고 있지만 정치적 쇼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경찰이 가수 김광석 타살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죠. 경찰은 이상호 기자가 허위 사실을 퍼뜨려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자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이상호 기자는 영화를 통해 가수 김광석 씨를 부인 서혜순 씨가 살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 기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이 기자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타살을 의심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서 씨를 타살 주요 혐의자라고 지목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의혹 제기하는 누구든지 할 수는 있잖아요. 충분한 취재자료 없이 객관적인 합리적인 자료 없이 게재를 했고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영화 내용보다 더 단정점이 필요한. 서 씨 측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이 기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서혜순 씨에 대한 인격적 살해 방식의 명예훼손에 대한 단죄로서 사필 규정이라 보는 거죠. 하지만 이 기자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경찰이 20여 년 전 초동조치 부실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수사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 기자와 함께 의혹을 제기한 형 김광복 씨는 영화 제작 시 민감한 자료는 주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임했다고 판단돼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MBN 뉴스 박지한입니다.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김선수 변호사는
과거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았지만 대법관 후보에서 탈락했었습니다. 바로 변협이 추천했기 때문으로 의심되는데 국회 차원에서의 입막음 시도까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김선수 변호사는 지난 2015년에도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으로 대법관 후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해 8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김 변호사의 자격을 문제 삼았습니다. 변협이 추천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한 것이 규정에 어긋났다는 겁니다. 김 변호사는 다른 단체의 비공개 추천을 받아 다시 심사에 올랐지만 대법관이 되지 못했습니다. 진보 성향이 문제가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내용은 당시 위원이었던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에 의해 언론에 일부 공개됐는데 그해 11월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도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률안이 발의된 겁니다. MBN 취재 결과 양승태 대법원이 작성한 대한변협 압박 문건에는 하 전 회장이 외부에 왜곡된 내용을 흘렸다며 공격 방안을 제안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률안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이 이 같은 내용의 법안 발의를 국회에 부탁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민간인 사찰로 여론이 악화돼서일까요? 그동안 410개의 파일 외엔 자료 제출하지 않으려던 대법원이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드디스크 실물을 제출하는 건 아니고요. 대법원에서 법원 관계자의 입회 하에 복사해가는 걸 인정해 주기로 한 겁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검찰이 요구한 추가 자료 요청을 일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자체 조사에서 살펴본 410개의 문건 외에 대부분 제출을 거부하던 법원이 태도를 바꾼 겁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청사내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입회하에 디지털 포렌식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검찰과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하드디스크 실물을 넘기는 대신 검찰이 대법원에서 직접 필요한 자료를 복사해 가도록 했습니다. 검찰의 대법원 방문은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 의혹의 핵심 인물의 하드디스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대법원에 요구한 이메일과 메신저,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 등은 이번에도 제출을 거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의혹과 관련 없거나 개인정보, 공무상 비밀 등에 해당하는 자료는 이미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하드디스크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본격적인 복구와 분석 작업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요즘 분양가 상한제 이후 당첨만 됐다 하면 평당 1,000만 원씩은 남길 수 있다는 일명 로또 아파트 열풍이 일고 있죠. 그래서인지 불법으로 당첨된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면 입이 쩍 벌어질 정도죠. 우선 청약을 위해 번갈아가면서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인을 무주택자로 만든 뒤 당첨이 되는 거죠. 또 서울 송파구에 살던 어떤 사람은 강원도 횡성으로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경기 하남으로 또다시 횡성군으로 3년 동안 수도 없이 위장 전입을 한 결과 지난 5월 이 로또 아파트의 지역 거주자로 당첨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결과 2,600명 당첨자 가운데 불법 당첨자는 무려 108명이나 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불법 청약자들이 버젓이 당첨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청약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깜깜이 청약을 계속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정부가 적발한 불법 청약 행위를 보더라도 전통적인 수법인 위장 전입이 77건이나 되고 통장 불법 매매가 26건에 달하는데도 정부는 당첨자를 발표하고 난 뒤에야 불법 청약자들을 찾아냈습니다.
불법 청약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당첨자 발표 전에 미리 색출해낼 수는 없었던 걸까요? 뒷북 대책도 빠지지 않았죠. 불법 당첨된 주택 계약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하고 당첨이 취소된 물량을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이미 떨어진 선량한 탈락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더 큰 문제는 불법 청약에 대한 실제 처벌이 벌금 100만 원 정도로 솜방망이라는 겁니다. 청약 제한 기간도 법에는 10년으로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 절반에도 사실 못 미칩니다. 국토부는 지난 3월에도 수도권 과열단지를 집중 단속했다고 하지만 위장 전입, 위장 이혼 등으로 매번 속고 있으니 그럼 단속이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거 아닐까요? 청약자에 대한 사전 감독은 아예 손 놓고 있는 게 아닐까요? 정작 아파트에 당첨됐어야 할 사람은 이미 억울하게 떨어졌는데 사후 약방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가 이번 정부의 약속이었던 만큼 100명의 도둑을 잡기 전에 한 명이라도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뉴초점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남북 공동 기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미 김정은 위원장과 논의했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최종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1919년 3월 1일 일본 식민지 지배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대규모 독립운동. 이를 바탕으로 중국 상해에 설립된 임시정부. 내년 10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이 옛 서울역에서 열렸습니다. 식전 행사에서는 평양에서 통일을 외친 백범 김구 선생을 재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전 민족의 유일 최대 과업은 독립의 전취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격려사에서 70년 남북분단이 독립운동의 역사도 갈라놓았다며 공동사업 추진 계획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지난 4월 27일 저와 김정은 위원장은 3.1운동 100주년 남북 공동기념사업 추진을 논의했고 판문점 선언에 그 취지를 담았습니다. 판문점 선언 1조는 남과 북이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미래를 앞당겨 나아갈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남과 북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함께 공유하면 서로의 마음도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천명한 것은 분단이 아닌 통합의 100년을 준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제주 4.3 사건, 광주 5.18 민주화 운동 등은 그 어떤 공휴일보다 의미가 있는 날이죠. 앞으로 이런 역사적인 날은 지자체가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들만 쉴 수 있다는 겁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4.3 사건 70주년을 맞아 4월 3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4.3 기념일을 전국에선 최초로 그 지방 공휴일로 지정했고 지방 조례로 공휴일은 됐지만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던 차에 정부가 길을 열어줬습니다.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역사적인 사건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상은 48개 법정 기념일입니다. 서울의 4.19 혁명, 광주의 5.18 민주화 운동 등입니다. 서운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10월 16일 부마 민주항쟁은 법정 기념일이 아니라 지방 공휴일로 지정할 길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이걸 기억하고 싶은 날로 환기시키는 작업부터 해야 돼요. 잊혀져 있고 너무나 홀대를 받았어. 지방 공휴일은 공무원만 쉴 수 있고 학교나 민간기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응은 엇갈립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인데 이거를 공휴일로 지금까지 지정 안 했다는 것도 저는 조금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나 아니면 다 이런 기관들 같이 시하는 거 좋지 그것도 공무원들 하필 공무원들만 쉬게 하는 건 좀 저기 하지 않아요? 공무원들만 쉬는 반쪽 공휴일이라는 지적 속에 지방 공휴일을 지정하는 곳이 더 생겨날지가 관심입니다. MBN 뉴스 정사희민입니다. 독한 약 성분이 들어있는데도 성분 표시를 조작해 건강기능식품이라며 팔아온 수입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문제는 업체가 성분 표시를 조작해 제출을 하면 정부가 그게 진짠가 확인하지 않고 판매 허가를 내준다는 겁니다. 신고제거든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또 속일 수 있는 거죠. 이수아 기자입니다. 한 수입업체 사무실에 고가의 건강기능식품이 상자채 쌓여 있습니다. 밀크시슬이라는 식물의 추출물 등을 넣어 간에 좋다는 이 제품에는 알고 보니 아세틸 시스테인이 들어있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성분입니다. 아세틸 시스테인은 과다 복용하면 소화기 이상, 두드러기 등의 부작용이 있고 천식 환자는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의 제품에 표시된 방법대로 먹는다면 하루 최대 복용량의 1.5배가 넘는 아세틸 시스테인을 섭취하게 됩니다. 업체는 허위로 제품 성분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왔습니다. 아세틸 시스테인 성분을 넣어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실제 수입 신고서에는 식품 첨가물인 L-시스틴 성분으로 둔갑을 시켜서 마미소나무 껍질 추출물 등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쓰인 다른 7개 제품도 이런 식으로 국내에 들여왔습니다. 성분과 원료를 속인 제품들은 전국 약국에서 판매됐는데 모두 시가 193억 원어치입니다. 식약처는 업체 제품을 전량 회수하고 수입업체 대표를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얼마 전 플라스틱 수거 대란 때도 과대 포장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왔지만 달라진 건 거의 없죠. 참다 못한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과대 포장이 정말 심합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쇼핑카트 안에 플라스틱 포장된 과일과 채소, 과자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계산을 마치고 포장재를 하나하나 뜯어내니 포장재만 몇 카트 분량이 나옵니다. 다른 대형마트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시민들은 내용물보다 부피가 큰 포장재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피켓 시위에 나섰습니다. 포장재를 줄입시다. 지난 3월 영국에서 시작된 뒤 세계 여러 대형마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플라스틱 어택입니다. 이 제품의 경우 상자 포장을 열어보면 포장이 하나 더 들어가 있고 플라스틱까지 3겹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제품을 보면 종이와 플라스틱이 같이 붙어 있어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인데요.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과대 포장으로 지적됩니다. 지난 4월 환경부와 대형마트들이 협약을 맺고 플라스틱 포장 절감에 나섰지만 시민단체는 아직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전체를 이렇게 줄이지는 못합니다. 불필요한 플라스틱, 꼭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플라스틱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플라스틱들이 전체 사용량의 40%가 된다라는 거죠.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제조사의 포장 절감을 강요할 수 없고 식품은 위생을 위해 포장을 줄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됐을 때 신용만 할 게 아니라 과대 포장에 대한 정책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숫자로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오늘 커피 몇 잔 드셨습니까? 카페인이 때론 걱정도 되지만 매일 한 잔 정도는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만성 콩팥병 발병 위험을 24%나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커피 성분에 들어있는 항산화나 항염증 등의 효능이 신장 손상을 예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루 2잔을 마셔도 역시 콩팥병 발병 위험을 20% 정도 낮췄지만 하루 한 잔만큼의 효과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단 흔히 다방커피로 불리는 믹스커피는 신장이 안 좋은 사람에겐 인수치를 높여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참 이번 연구 결과는 콩팥 쪽만 연구한 거니까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배 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속속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대기업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임대료나 브랜드 수수료까지 챙기면서 총수일가의 사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악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회사뿐 아니라 손자회사, 증손자 회사까지 만들면서요. 김경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내 최대 바이오 제약 기업인 셀트리온입니다. 지주회사는 셀트리온 홀딩스라는 곳인데 수익 구조를 살펴보니 배당 수익은 전혀 없고 100% 부동산 임대 수입입니다. 한국타이어의 지주회사인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도 마찬가지. 배당회 수익이 영업이익의 80%를 넘는데 심지어 자회사 등으로부터 경영 컨설팅 수수료까지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18개 그룹을 살펴봤더니 배당의 수익의 비중이 43.4%로 배당 수익보다 더 많았습니다. 오너들이 직접 자금을 출자해야 하는 자회사를 늘리는 대신 손자회사나 증손회사를 만들어 각종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겁니다. 실제 이들 그룹 지주회사의 내부 거래 비중은 평균 55%로 일반 대기업 계열사들보다 4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거래는 수의계약으로 이뤄졌고 이사회 의결조차 거치지 않았습니다. 우려했던 그런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라든지 아니면 사익 편취의 우려가 현실로서 나타나고 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제도가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보고 조만간 대대적인 개편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경희입니다. 최근 거취 논란이 일었던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송영중 부회장이 취임 석 달 만에 해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친노동계 성향으로 경총을 개혁하려 했기에 기업 경영자 측과 충돌했고 그 결과 물러나게 된 겁니다. 선한배 기자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송영중 부회장의 해임 안건을 올렸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해임으로 결론 났습니다. 전체 회원사 407곳 중 233곳이 참여해 96%가 해임에 찬성했습니다. 경총의 신뢰 및 명예실추 등을 사유로 송영중 상임부회장 해임안을 제안했습니다. 표결 인원은 233명 중 224명이 찬성하여 해임이 가결됐습니다. 친노동계 성향의 노동부 관료 출신인 송 부회장은 지난 4월 취임 당시부터 신관치로 지적되면서 마찰이 예상됐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처리를 놓고 송 부회장이 노동계 측 주장에 동조하면서 재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각에선 정부 정책에 보폭을 맞추기 위해 온 송 부회장이 사용자 측을 휘몰아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회원사들의 반발에 임기를 석 달도 못 채운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손경식 회장은 최근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같이 일했던 분을 해임 결의를 하게 돼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경총은 이르면 다음 주 전형위원회를 열어 차기 부회장 후보를 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밤부터 남해안과 영남 지역은 태풍 뿌라비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밤사이 영동과 영남 해안에서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는데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30m 이상의 강한 바람과 함께 시간당 30mm 이상의 세찬 비가 예상됩니다. 영남 동해안에는 내일까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영동과 영남 내륙에도 최고 80mm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지역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태풍은 오늘 밤 10시쯤 부산 남동쪽 약 90km 부근 해상을 지나면서 부산과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내일 새벽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수도권 지역은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고 난 내일 오후에는 부산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찜통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강원 영동은 낮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부터 제주에서는 장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하는 백악관 직원의 이직률이 역대 최고치입니다. 지난해 6월 30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간 백악관을 떠난 직원은 141명, 비율로는 37%. 오죽하면 백악관 엑소더스라는 말까지 나왔을까요? 특히 고위급 인사 중 얼굴이 가장 많이 바뀐 자리는 백악관 안보수장인 국가안보회의, 그러니까 NSC 보좌관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1년 3개월 만에 3번이나 교체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혹시 아직도 넌 해고야를 외쳤던 리얼리티 쇼 그 진행자 때의 버릇을 버리지 못한 건 아닐까요?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